미리 막지 못한 것은 죄송하지만 내란에 가담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선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특검 검사들에겐 그렇게 살지 말라며 호통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라고 1심 재판부가 결론 지었습니다. 징역 25년이 선고됐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포고령 내용을 먼저 들었고 계엄의 국헌 문란 목적과 위법성을 인식했다. 그럼에도 계엄사 합수본의 검사 파견을 검토시키고 구치소의 수용 여력을 점검하는 방식 등으로 내란에 가담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박 전 장관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첫 소식 여도영 기자입니다. 이진관 재판부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특검 구형보다 5년 무거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합니다. 피고인 박성재를 징역 25년에 처한다. 1심 법원은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미리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에게 명태균 사건을 언급한 걸 이유로 들었습니다. 먼저 피고인 박성재는 윤석열의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목적 중 하나가 명태균 사건 무마와 군병력 등을 동원한 국회 무력화라는 것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박 전 장관은 법무부로 돌아가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고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검사 파견 협조 지시를 각 담당자에게 지시했는데 재판부는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부터 포고령 발령을 전제로 지시한 거라고 봤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포고령과 법무부 지시사항을 전달받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윤석열로부터 지시받은 사항만을 그대로 이행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받은 문건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선고에 이어 진행된 구속신문에선 마지막으로 할 말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 번도 출석 거부하거나 거절하려 한 바 없다 강조했으나 재판부는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곧바로 법정 구속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선고부터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제 재판의 부장판사로 맡았고요. 징역 25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특검이 앞서서 20년을 구형을 했는데 특검의 구형량보다 5년이 더 무겁습니다. 이 선고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그동안에 이 선관위 사태 또 여권의 내분 사태 사실 많이 답답했었는데 예. 오늘 이 판결 보면서 예.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먹은 듯한 예, 그런 예. 느낌 오래간만에 좀 받은 것 같아요. 예. 내란 세력 처벌 사실 그동안에 조금 1심 판결 윤석열 1심 판결 이후에 조금 가라앉는 분위기였는데 나머지 이제 소위 세력들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계기점, 분기점 아닌가 싶어서 일단 반갑고요. 예. 오늘 그 내란 주요 임무 종사 여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굉장히 냉혹했습니다. 일단 계엄 직후에 법무부 간부회의를 냈는데 그렇죠. 거기서 위법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 거기서 일절 박성재 장관이 침묵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 공간을 점검하라. 그다음에 합수본에 파견할 검사를 갖다가 보내라. 출국 금지를 위해서 검사를 파견해라. 이렇게 불법 계엄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즉각적으로 시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헌 문란의 목적과 위법성을 알고도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죄로 판단을 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무거운 형량이 선고가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예.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이게 추가가 됐는데 예. 법무부 직원들 또 검사들을 시켜가지고 국회를 비판하는 서류 또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하는 그런 서류들을 작성하게 만든 예. 이런 부분도 권리가 없는데 시킨 거다. 그래서 직권남용에 예. 첨가가 됐습니다. 예. 이제 다만 청탁금지법은 이게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소 기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뭐 다른 수사를 통해서 다른 재판을 통해서 또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먼저 이제 유죄를 받은 그 혐의 관련해서 재판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내란이 이제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헌법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내란에 가담하기로 했다. 아까 이제 냉혹한 판단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나 이렇게 앞서서 사실 이진관 부장판사가 맡았던 내란 관련 재판과 비슷하게 결이 오늘 판결을 내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덕수 1심 때 예. 이진관 판사가 뭐 사이다 판결을 내렸잖아요. 그렇죠.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가지는 무게의 중요성, 왕자의 무게의 중요성에 비해서 너 한 게 뭐 있니? 왜 안 막았니? 왜 못 막았니? 그래서 상징적으로 선고가 내렸었거든요. 예. 중형이 내렸었거든요. 이번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너는 법을 잘 알잖아. 법을 아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헌법도 배우고 그래서 법무부 장관까지 한 사람이 이런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계엄에 대해서 이걸 반대하기는커녕 오히려 거기에 올라타서 뭐라 그러죠? 이제 더 적극적으로 예. 추종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그래서 20년 선고보다 더 높은 25년형을 선고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양형 이유에 보니까 이제 법정에서 사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또 유일하게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에 임했단 말입니다. 근데 재판에 임할 때마다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아니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네. 아마 더 무거운 형량을 내리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다른 이제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반성한다, 너 그럴 의도는 없었다. 특히 한덕수 전 총리가 마지막에 그런 말을 눈물까지 흘렸죠. 많이 예. 했는데 사실은 이제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피의자들보다도 조금 이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법무부 직원들과의 어떤 회의나 또 지시사항이에요. 예. 그러면 만약에 구속되지 않은 채로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법정 구속이 바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에 반성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예. 이제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12.3 불법 계엄이 충분히 박성재 입장에서는 불법한 계엄이다, 위헌 위법하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맡기는커녕 오히려 가담을 했다, 적극 가담을 했다. 이 부분이 아마 오늘 중한 형량을 받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렇지만, 예, 그쵸? 그 경력에 비추어 봤을 때 양형에 제한적으로 고려했다. 이 부분도 이진관 부장판사답다. 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김건희로부터 작년 이제 5월에 사실 명품 가방 디올백 받은 거 그거 관련해서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박성재한테 메시지 텔레그램 보내고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하면은 이제 박성재가 자기 하위 직원에게 시켜서 요거 이제 챙기고 이랬잖아요. 네. 그 부분 공소 기각됐는데 이거 혐의 없어서 공소 기각된 거 아니죠? 그렇죠. 온 예. 국민들이 다 봤죠. 김건희가 보낸 텔레그램, 뭐 내 수사 어떻게 됐냐, 어떻게 되고 있냐, 또 전직 여사들 수사는 왜 안 하냐, 이렇게 텔레그램으로 보내니까. 이만빵이라는 그래서 별칭 사용했습니다. 박성재 장관이 예. 법무부 검찰과장을 시켜가지고 사건 현재 어디까지 수사되고 있는지 보고받고 그거를 갖다가 또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사건 담당 인 중앙지검 수뇌부를 교체하는데 박성재 전 장관이 개입했다. 그렇죠. 그랬기 예. 때문에 이거는 불법한 청탁에 응한 거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이제 기소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번 법원은 공소 기각을 내렸어요. 왜냐하면 이 기소를 한 팀이 어디냐? 내란 특검입니다. 근데 이건 내란 특검의 수사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공소 기각을 한 거고요. 예. 이거는 다른 사건에서 다른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2차 특검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특검들이 놓친 거 그렇죠. 모아서 기소를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따진다면 2차 특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2차 그렇군요. 특검이 이렇게 빠진 것들을 모아서 빈틈없이 내란 세력을 처벌할 수 있는 예. 그 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다른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또는 이제 뭐 거기 이게 끝났으니까 2차 특검에서 예. 하게 되면은 뭐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전 이 판단이 매우 적절했다고 본 게 혹시라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에 대해서 만약에 혐의를 인정하고 형량을 선고를 했을 경우에 다음 재판에서 이게 취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특히나 판결문에 이 사항을 설명을 굉장히 자세히 해줍니다. 참고로 공소 기각이 확정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다시 수사하고 기소해서 적법 절차 원칙과 실체적인 진실 규명 사이 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다시 하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수사하고 이 부분은 놓치지 않고 뭐 말씀하신 대로 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다른 수사기관을 통해서 다시 뭐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혐의가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 넘어가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오늘 재판의 좀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그 내란을 그 계획함에 있어서 그 시기를 2023년으로 특정을 하고 그 이유를 노상원 수첩으로 봤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재판에서는 노상원 수첩을 인정한 재판이 거의 없었는데 오늘 재판에서 최초로 노상원 수첩을 통해서 내란을 준비를 했다라고 인정한 거라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뭐 다른 내란 주요 종사자들에 대한 재판들이 쭉 몇 가지 있었는데 그동안에 있어서는 이 수첩의 존재 그리고 그 수첩에 따른 어떤 그 내란 계엄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내란의 준비 과정에서 이 노상원 수첩의 존재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됨에 대해서 처음으로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근데 물론 이제 이게 2심에 가게 되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재판부에서는 인정이 안 됐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인정이 됐기 때문에 전담 재판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은 2심에 갔을 때 다른 이제 소위 그 노상원 수첩과 관련된 피의자들에게도 다시 이게 또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전담 재판부의 판결의 몫으로 넘겨지게 됐습니다. 예. 이완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네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이제 안가 모임이라고 예. 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거기서 뭐 대책 논의를 했는데 안 했다고 위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 위증에 대해서는 내란 특검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김건희 청탁금지법 위반처럼 이거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예. 기각이에요. 그래서 다른 수사기관에서 다시 수사해가지고 다른 죄목으로 기소를 하게 되면 뭐 이거는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죠. 예. 지금 사실 12.3 비상겸이 일어난 지 한 1년 6개월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제서야 이제 조금씩 형량들이 나오고, 이제 구속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러는 것 같아서 너무 늦어지고 있다. 아직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한 8개 재판 받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대법까지 간 사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좀 빠르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담 재판부가 왜 필요한지를 또 보여주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이렇게 1심 법원마다 판결이 다르고 또 증거 인정 효력이 달라지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불응하는 세력이 나타나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다행히 2심 재판부나마 전담 재판부를 꾸려졌기 때문에 여기서 좀 종합적으로 그동안의 판결들을 모아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또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런 2심 판결이 좀 계속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의제 같은 경우에는 박성재, 드디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에 가담한 마지막 피고인 1심 선고가 있었고요. 무려 징역 25년이 선고됐는데 우리 강수영 변호사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그 이진관 부장 구형보다 올려쳐주는 이게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거든요. 구형보다 올려주는 그리고 양형 기준에서 기존에 이제 일반 사건에서 적용하지 않는 양형 기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내란이라는 네. 성격이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에 없었던 내란이라는 점을 명기하면서 기존 일반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뭐 유리한 양형, 불리한 양형 요소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역사적 의미를 이제 별도로 판단해 주시는 그 태도가
우리 국민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저쪽 동네에서는 이 박성재 전 장관의 이 공소 사실에 대해서 무죄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더라고요. 아, 무죄 가능성을 높게 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왜냐하면은 공무원이 그 계엄이 선포가 되면 매뉴얼에 따라 가지고 해야 될 일이 있는 거고 회의를 소집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계엄령이 옳은지 그른지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거고 일단 공무원은 상황이 되면은 그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피력을 하더라고요. 법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비슷하게 또 회의를 또 주관을 했었고 하니까 회의 열어가지고 그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만으로 어떻게 내란 가담이냐, 내란을 계획을 함께한 것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논리를 했습니다만 특히 제가 봤을 때 박성재 장관은 법률 전문가이고 그렇죠. 내각에 있는 사람 중에 이거 뭐 일반 시민도 아는 계엄의 위법성을 그가 몰랐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 그 선언해 주셔서 너무나 당연한 판결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박성재 전 장관이 수행했던 임무의 중대성 부분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했느냐. 특히 박성재가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12.3 비상계엄 때 필수적으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조치였다. 자칫하면 국민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반해서 독재 정치가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 간부회의에서 박성재는 위헌 위법성과 관련된 여러 의견이 제기됐지만 묵살을 했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부결된 후에도 죄가 가볍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지금. 그렇죠. 저는 박성재 전 장관 바로 그날 옆에서 이제 있었던 여기 이제 경향TV 찾아나고 저희 고정 유혁? 패널 유혁감찰관. 그렇습니다. 네, 그 과장님 저희 제가 매주 듣지 않은 내용을 이제 같이 이제 방송 끝나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한 30분 정도 들어요. 근데 박성재 전 계엄비와 그 당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도 정말 배신감을 많이 느꼈대요. 본인은. 박성재 전 장관의 그 당시 태도. 그러니까 본인이 사표를 내니까 딱 나가서 짜증나듯이 여러 사람 다 앉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무기력하고 순치된 정말 무능한 우리 사회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사람들의 민낯을 본 날이에요. 예, 다 1급입니다. 거기 다 차관급이고 법무부는 차관 더 많잖아요. 다 앉아 있는 거예요. 계엄 터져서 법무부가 관할하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사표를 내니까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화냈다고 하더라고요. 촉반하장으로. 야, 그랬구나. 네, 하다못해 유역감찰관한테 자네 좀 앉아보게. 이 사안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나도 상황을 잘 모른다. 나도 법무장관으로서 뭐 말도 안 되지만 교정이나 뭐 출입국 관리소 이런 걸 관리해야 되는 최소한의 의무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설명했으면 본인도 조금 헉하더라고요. 나도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근데 딱 태도 자체가 그때부터 주요 임무 종사에 바로 그냥 공범이에요, 사실상. 그 태도를 보인 거고. 그리고 법원에 작년 2020년 10월 11일 영장 2번 기각됐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밟고. 이상민은 뭐하러 구속됐습니까? 박성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제가 그 두 번의 그 기각된 걸 보고 이거는 법적 카르텔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했었거든요. 박성재는 훨씬 더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기각시키고 밖에서 이제 하다가 오늘 구속됐어. 오늘 법정 구속. 법정 구속됐죠. 네, 이진관 불구속 판사.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네, 진작 구속시켰어야 돼요, 사실은.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죄목이 하나하나가 좀 나쁜 게 혐의 선상에 오른 내용들을 보면은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을 해가지고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을 검토하게 했고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을 점검했고요.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 출근을 지시해가지고 윤석열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 윤석열이 계엄을 해가지고 하고자 했던 게 이제 좌파 세력을 일소한다 그랬잖아요. 그 일소의 실천을 박성재가 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사람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어디 가두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계엄의 그 상태를 내란의 상태를 지속시키는 핵심 요소죠. 이게 한독수 같은 경우에는 막을 수 있는데 막지 못했다는 것에 방점이 있는 거고요. 아주 손쉽게 국무회의 같은 거 하지 않게 태업을 한다든가 뭐 장관들을 부르지 않는다든가 이런 그랬죠. 방식으로 네. 쉽게 막을 수 있는데 안 막았다 이 정도인데 박성재 범죄 사실은 그걸 넘어서 가지고 적극적인 실천 행위를 실행을 하고 지시를 했다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면 박성재 장관은 정말 할 말이 없는 게 그날 계엄날 당시에 대구에 있는 영남대학교 학생도 분기탱천해가지고 차 몰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네, 이 계엄은 잘못됐다는 생각에 밤새도록 운전해서 과속을 해가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계엄이 잘못됐다는 건. 그럼 본인도 힘이 있잖아요.
대학생들은 힘이 없어서 장갑차를 손으로 막지만 본인은 이건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날고 긴다는 법 잘한다는 대한민국에서 최고 엘리트들 모아놓고 우리가 봤을 때 이 계엄은 잘못된 건데 여기 우리 협력하지 맙시다. 역사의 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는 열었지만 우리는 지금 아무 결정도 하지 맙시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국회의원들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당연히 맞겠죠. 이렇게 네. 했어야죠. 근데 뭐 계엄의 위법성 판단은 뭐 사후적 판단을 하는 것이고 나는 몰랐고 아주 비겁한 그게 철퇴가 내려져서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 보인 비겁한 행동뿐 아니라 심지어는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된 직후에도 법무부 검찰과를 시켜가지고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기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죄라는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에서 보인 특히 윤석열식의 박성재의 진술 태도를 굉장히 꾸짖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박성재는 서슴없이 허위로 진술하거나 CCTV가 있는데 아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냐고 되묻고 진술한 내용을 결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박성재는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 물음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지만 앞서 박성재가 보인 태도에 비추어 박성재가 진정하게 반성하거나 국민 국가의 피해 회복을 도우려고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진관의 판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이진관 부장판사께서 말씀 지적하시는 대로 이 범행의 경위라든가 이런 것들 처음부터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은 이 계엄을 둘러싸가지고 뭐 내란이냐 아니냐 이런 사회 갈등이 훨씬 적어졌을 거예요. 그럼요. 네. 박성재 장관이 핵심이었어요. 법무부 장관으로서 내가 돌이켜 보면 이건 명백히 잘못된 계엄이고 내란임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내가 이렇게 가담하게 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랬으면은 그 집회 나와가지고 어쩌고 뭐 윤호개인 어쩌고 하는 사람들도 동력을 크게 상실했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래놓고 재판까지도 공소사실 부인하고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돼가지고 그렇게 양념처럼 쓱 이렇게 무슨 약 바르듯이 뭐 책임을 통감한다. 말만 뭐 책임 통감하면 그게 반성입니까?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진관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우리 강소연 변호사 지적을 해줬지만은 검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공무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헌법과 법률을 잘 아는 사람인데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냐. 1985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로 임용된 이래 약 30년 동안 공직자로서 근무해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 박성재가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이런 사정은 유리한 정상으로 삼기 어렵다라고 이진관 부장판사가 못을 박으면서 양형으로 깎아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진관 부장판사만이 지금 사실은 내란 전담 재판부의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이게 내란범에 대한 어떤 심판이 맞는 거고 지금 뭐 20년 했다가 구형 20년 하고 그다음에 25년 안 주잖아요. 그럼 또 20년 가면 또 깎입니다. 또 야금야금 깎여서 대법원 가면 한 3, 4년 나오겠죠. 그리고 또 정권 흔들리고 총선 어쩌고저쩌고 하면 또 3년 해준다고 그다음 정권 때 엎어놓고 할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몇 년 안 살고 나와요. 네, 제가 뭐 모든 범죄에 엄벌주의가 옳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벌주의가 옳지는 않지만 박성재 같은 사람들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도 기억 안 난다. 난 안 했다. 모른다. 이렇게 뻔뻔하게 나왔잖아요. 이거는 소위 말해서 다음 재판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엄벌에 처해줘야 돼요. 그래야 다음 사람들이 위증 안 할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하죠. 네, 근데 위증해도 되고 위증해봤자 믿자야 본죄인데 누가 위증 안 해요? 위증하고 보지. 아님 많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박성재 사례는 특히 아까 우리 구 기자님 말한 대로 그 마지막에 재판장에서 뭐 그때 무슨 마지막 그 최종 본인 이제 심경 말하니까 최후 변론할 때 네, 울면서 뭐 진짜 우는 것도 좀 연기를 연습을 하고 오시든가. 그 전에 뻔뻔한 거 보세요. 악어의 눈물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하신 것대로 어떤 판사는 오랫동안 공직에 봉사한 것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맞아요. 깎아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한덕수 총리 예. 한도심에서 그랬죠. 예. 근데 어떤 사람 이진관 부장 같은 사람은 오히려 그걸 가중 요소로 보죠. 오랫동안 공직 생활했는데 그걸 몰라 이 사람아. 더 나쁜 놈이야 너는. 더 나빠. 네. 그렇게 오랫동안 일했는데 계엄이 위법하다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돼?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국민들 보시기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양형 판단이 지극히 타당하다. 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오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뭐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 등등등 해서 1심 선고가 있었던 날입니다.
1심 선고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판사의 재판부였고요. 특검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는데 1심 선고는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5년이 선고가 됐고요. 박성재 전 장관은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25년 선고입니다. 제 국민판사 이진관이라는 국민판사 별칭이 이진관. 이제 나올 만한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윤석열 구형보다 더 세게 때린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기대를 좀 했잖아요. 하고 또 이진관 판사가 지난번에 이제 쭉 지금은 정확하게 판결문을 다 보지 못했지만 지난번에도 이 내란에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역사적 의식을 드러냈거든요. 요번에도 이 박성재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일찌감치 함께 동조했다. 그다음에 또 특히나 박성재가 했던 조치가 세 가지가 엄중했지 않습니까? 예. 특히나 그 중에서도 교정시설을 확인을 미리 했다. 체크를 했죠. 예. 이거는 원래 구테타 일으키는 애들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적을 죽이고 그다음에 마음에 안 드는 애들 가두는 거 아니에요. 죽이는 거는 뭐 다른 애가 시켰다고 하지만은 가두는 작업을 이 박성재가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엄중하게 25년을 때려갖고 이 정도면은 이제 예. 국민 판사의 대열에 들어가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민주 소장이 확실히 유튜브에 최적화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니 타고나신 것 같아요. 25년 선고 이런 표현 안 쓰죠. 때렸다고 하잖아요. 예. 때렸다. 25년 때렸다. 아주 뼈 때리는 표현이죠. 우리 김정딜 의원께서는 25년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근데 이 역시도 조은석 특검이 제가 평소에 가졌던 의혹을 다 푼 건 아니에요. 예. 사실 계엄 당일날도 다른 국무위원들보다 먼저 훨씬 용산에 먼저 가 있었죠. 있었단 말이죠. 예. 그때 무슨 모의를 했는가가 밝혀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행안부 장관,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은 한덕수 총리하고 왜 먼저 소집이 돼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내란의 어떤 코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이거 아직 안 풀렸어요. 어허. 아직 안 풀렸어요. 단지 계엄이 선포되고 나서 그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 그다음에 교정 시설 수용 공간 확보, 그다음에 계엄 합수본부의 검사 파견,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또는 파견 지시 이게 유죄로 됐다는 건데 그러면은 계엄 해제되고 나서 그 법조 5인방 그 회동한 거는 왜 빠져 있습니까? 예. 안가 회동. 안가 예. 회동. 이것도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출입국 관리 소장하고 주고받은 내용. 예.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지금까지 이렇게 판결에 적시된 건 빙산의 일각이다. 여전히 빙산의 일각이다. 이런 점들은 좀 감안을 해야 되겠고요.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것까지 합쳐서 드러난 그 정황만 가지고도 일단 25년 선고는 이거는 또 파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형을 예. 넘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놀라운 건데 저번에 한덕수 총리 때를 떠올리게 하는 예. 비슷한 충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진관 판사의 형사 33부가 지금 뭐 얘기들 다 해주셨지만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내란 중요임무 종사 관련된 판단이었고요. 여기 이제 직권남용과 부정척당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있어서 징역 25년을 선고했고 말씀하신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또 교정시설을 미리 수용공간을 체크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합수부에 검사 인력 파견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이 모두 유죄 인정이 됐고요. 국헌 문란 목적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위법인 걸 알면서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죄다라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다만 그 안가회동 관련해서 위증을 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 앞서 지금 그 법조인들 회동을 얘기했었는데 여기에는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요. 이 공소기각 판단이란 건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 재판에서 다룰 이유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내용도 그 김건희 뭐 디올백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이 재판에서 다룰 내용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공소기각 판단이 나왔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이게 참 법률적인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재판이 어떻게 절차가 진행이 되고 어떻게 그 과정에서 이게 부합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따지겠지만 사실 뭐 일반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유무죄 여부와 형량 정도가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25년형 법정 구속에 유죄 판단을 받았다. 1심. 이게 1심이니까 뭐 항소 가고 대법원 최종심까지 간다 하더라도 향후만 한 6개월 정도 빠르면 그리고 뭐 늦어도 그보다 조금 더 걸릴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이 형이 또 확정이 될 텐데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